나토의 굴복을 기다렸다는 듯 다음 날인 6월 26일 미국 국방부는 2026 회계연도 국방 예산을 공식 발표했어요. 이번 국방 예산 증액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세계 군비 경쟁의 불씨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투자와 경제 관점에서 미국의 국방 예산 증액은 어떤 함의가 있을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워엔의 고아빠빠예요. 오늘 제가 소개할 내용은 바로 확정된 2026년도 미국 국방 예산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미국이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회원국에게 국방비를 국내 총생산의 5%로 올리도록 요구해온 걸 소개했었죠. 트럼프는 나토 조약 5조에 명시된 집단 방위, 즉 하나에 대한 공격은 모두에 대한 공격이라는 원칙을 미국이 지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식의 모습을 보였었죠. 이에 굴복한 나토 회원국들은 지난 6월 25일 헤이그에서 공동 성명을 발표하며 2035년까지 5% 국방비를 지출하겠다고 약속했어요. 단서가 달려있긴 한데 2029년에 국방비 증액 추이 등을 재검토한다는 거였죠. 2029년은 여러분도 모두 짐작하겠지만 트럼프의 임기가 끝나는 해죠. 나토의 굴복을 기다렸다는 듯 다음 날인 6월 26일 미국 국방부는 2026 회계연도 국방 예산을 공식 발표했어요. 한마디로 말해 미국은 다시 지갑을 열었어요. 그것도 평소보다 훨씬 크게 열었죠. 이번 국방 예산 증액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세계 군비 경쟁의 불씨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러한 증액의 배경과 전략적 의미, 그리고 한국과 투자 시장에 어떤 파장이 올지 오늘 한번 짚어볼까 해요. 우선 증액안을 살펴볼게요. 미국 국방부가 발표한 내년도 국방 예산 요구액은 9,616억 달러예요. 이는 금년인 2025년도 국방비 8,601억 달러에 비해 11.8%가 증가된 규모죠. 이걸 역사적 맥락에서 보면 1993년 처음으로 대통령이 된 빌 클린턴 때 3,160억 달러였거든요. 클린턴은 2000년 두 번째 임기를 마칠 때 3,040억 달러로 자기가 처음 취임했을 때보다 군사비를 줄였죠. 2001년에 대통령이 된 아들 부시는 9.11 이후 군사비를 대폭 늘리기 시작했고 존재하지 않던 대량 살상 무기를 핑계로 2003년 이라크를 침공하면서 미국의 군사비는 부시가 두 번째 임기를 마치던 2008년까지 6,960억 달러로 부풀었어요. 그 다음 대통령 버락 오바마는 두 번째 임기를 마친 2016년까지 군사비를 5,800억 달러로 줄였지만 트럼프는 2020년까지 7,230억 달러로 도로 늘려놓았고 조 바이든은 2021년에 7,050억 달러로 군사비를 줄였지만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2024년까지 국방비가 9,100억 달러로 늘었어요. 그러니까 내년의 9,616억 달러는 역대 최대 규모죠. 증액된 군사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도 살펴볼까요? 제시된 미국의 국방 전략 가이드라인은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첫째, 억제력의 재구축이에요. 아메리카 퍼스트, 즉 미국 우선의 기치 아래 미국 본토를 방어한다는 개념이지요. 여기엔 불법 이민자를 막는 방벽을 세우고 미국을 타격할지 모르는 테러 집단을 선제 공격하고 이스라엘 미사일 방어체계인 아이언돔 같은 일명 골든돔을 개발하는 일 등이 포함되어 있어요. 둘째, 군대의 재건이에요. 여기선 탄약, 함선, 잠수함 등을 만들 군수산업 기반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는 게 중요해요. 셋째는 군인들의 사기 회복이에요. 쉽게 말해 군인들의 월급을 올려주고 더 많은 혜택을 누리도록 만들겠다는 거예요. 3.8%라는 월급 인상률은 역대 최고 수준이에요. 무기 관점에서 요약하자면 첨단 무기, 우주 전력, 해군력에 집중하는 거죠. 그러면 미국은 왜 10%도 넘게 군사비를 증액하는 걸까요? 미국 국방부는 미국 역사상 가장 위험한 전략적 환경 중 하나를 마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국경과 공중 및 미사일 위협의 증대된 역량, 전례 없는 중각의 군사 증강, 러시아, 이란, 북한, 그리고 여러 테러 조직을 포함한 다른 위협을 들었어요. 이러한 표면적인 이유 너머를 읽는 게 필요하죠. 미국의 국방 예산 증액은 단독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에요. 대외적으로 공표되는 일이라는 거죠. 미국이 요즘 잠재 위협 1순위로 놓고 있는 나라는 중국이에요. 중국도 이를 모르고 있지 않고요. 당연히 중국은 자국의 군대를 강화하려 들겠죠. 특히 미국은 해군에서 불안함을 느끼고 있어요. 가령 미국은 중국이 함정수로 이미 자신을 앞섰다고 2021년부터 이야기하고 있죠. 게다가 중국은 남중국해와 대만 해협에만 집중하면 되는 반면 미국은 태평양 외에 대서양과 인도양에도 함대가 필요하니까요. 물론 중국은 자신의 해군력 증강이 미국의 무력 위협에 대응하는 자위적 조치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나토의 동진의 위협을 느낀 러시아는 2022년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이전보다 큰 규모의 군사비를 쓰고 있죠.
동시에 극초음속 미사일이나 핵 잠수함 업그레이드에도 공을 들이고 있어요. 말하자면 이러한 군비 경쟁은 일회성의 이벤트로 끝나지 않아요. 미국이 국방비 증액을 발표하면 불안해진 중국과 러시아가 군비를 늘리고, 이는 또다시 미국이 대응할 명분이 되어 추가 증액에 나서면 여타 한국이나 일본 같은 미국의 우방에게도 여파가 밀려오는 순환 구조인 거죠. 무한히 반복되는 이러한 악순환으로 인해 군비 경쟁은 장기화되기 십상이고요. 역사적으로 봐도 이러한 사례는 처음이 아니에요. 월남전의 수렁에서 1970년대 중반 겨우 빠져나온 미국은 1980년대 들어 전략 방위 구상, 일명 스타워즈 프로그램을 내놓으며 소련과 군비 경쟁을 벌였었죠. 지미 카터 때 4% 되었던 국내 총생산 대비 국방비 비율을 6% 넘게 끌어올린 거였어요. 미국은 1991년 소련이 해체된 이유를 소련의 경제가 미국과의 군비 경쟁을 감당하지 못해 붕괴됐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을 벌여 경쟁자를 무릎 꿇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실 미국의 이러한 생각은 자기 좋을 대로 이해하는 면이 있어요. 일단 소련의 국내 총생산 대비 군사비의 비율은 1960년대부터 1980년대 말까지 대략 15%로 비슷했었거든요. 스타워즈 프로그램 시기에 걷잡을 수 없이 치솟은 게 아니라는 거죠. 소련의 붕괴는 1979년에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면서 아프가니스탄이 소련의 베트남이 돼버린 게 더 컸죠. 미국의 사고방식은 사실 과거 영국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가령 영국은 세계의 바다를 제패하던 19세기에 이른바 두 국가 기준이라는 전략을 구사했어요. 쉽게 말해 자신에게 도전할 2위와 3위의 해군력이 한꺼번에 덤벼도 물리칠 수 있는 해군력을 가져야 한다는 논리였죠. 새로운 도전자가 떠오르는 것 같으면 대리전의 형태로 도전자의 국력을 소모시키려 했고요. 그런데 미국은 군사비 규모로 세계 2위와 3위인 중국과 러시아의 합보다 2배가 넘는 군사비를 쓰고 있어요. 어떤 의미에선 미국은 이미 병영 국가라고 할 수 있어요. 1941년 예일 대학의 해럴드 라스웰이 처음으로 명명한 병영 국가는 정치와 군사 엘리트가 긴밀히 결합된 국가를 말해요. 1차 대전 말 전차 장교로 복무했고, 2차 대전 때 유럽 연합군 사령관이었고, 이후 미국 대통령이 된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는 1961년 대통령 고별연설에서 군산 복합체의 위협을 경고했죠. 스타워즈 프로그램도 월남전이 끝난 후 먹거리가 줄어든 미국 무기 회사들의 요구로 생겨났어요. 오늘날 미국의 무기 회사들은 미국의 거의 모든 주에 공장과 하청업체를 두고 있어서 정치적으로 방탄이에요. 쉽게 말해 국방 예산을 줄이려는 의원은 선거에서 이기기가 극히 어렵죠. 그러면 미국의 국방비 증액은 동아시아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우리와 무관하면 참 좋겠지만 결과적으로 미국의 우방인 한국은 물론이고 주변 국가까지 정치, 안보,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전이되고 말아요. 첫째로, 앞서 미국이 나토의 국방비 증액을 자신의 국방비 증액 명분으로 삼았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젠 자신의 국방비 증액을 동맹국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죠. 쉽게 말해 방위비 분담금 같은 걸 올리는 이유로 활용하는 거예요. 실제로 트럼프는 2019년 주한미군에 주둔 비용을 5배 인상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죠. 둘째로 미국이 개발한 무기를 사야 하는 압력이 세질 거예요. 꼭 필요한 게 아닌데도 울며 겨자 먹기로 사게 될 수도 있는 거죠. 한편으로 미래 무기 개발에 공동으로 참여할 기회가 생길지도 몰라요. 가령 극초음속 요격 체계나 인공지능 기반 전투 관리 시스템 같은 게 그 얘기겠죠. 더불어 한국의 무기 회사들이 다른 나라로 수출할 기회가 늘어날 수도 있어요. 즉 여기엔 부담과 기회가 공존하죠. 셋째로 안보 불확실성과 지정학 리스크가 높아지기 쉬워요. 우발적으로 혹은 우발을 가장해 미국과 중국이 대만 해협이나 남중국 해에서 충돌할 수도 있고, 그런 일이 벌어지면 금융, 해운, 반도체 공급망 등이 크게 영향을 받아요. 이러한 불확실성이 증가는 지난번 동영상에서 얘기한 대로 투자의 불확실성도 키우게 되죠. 그렇다면 투자와 경제 관점에서 미국의 국방 예산 증액은 어떤 함의가 있을까요? 이 또한 세 가지를 들 수 있어요. 첫째, 방산주의 상승 모멘텀이에요. 미국의 국방 예산 증액은 여러 경로를 통해 전 세계의 국방비 증가를 가져오지요. 이는 방산 제품의 수요 증가로 이어져요. 여러분이 이미 잘 아시다시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 넥스원, 한국항공우주 같은 회사들은 폴란드, 아랍에미레이트, 오스트레일리아 등에서 대규모 계약을 따내고 있죠. 실제로 미국 방산 지수는 국방 예산 확대기 때 S&P 500보다 상승폭이 더 컸음을 알 수 있어요. 둘째, 전쟁의 리스크가 커진 만큼 원자재나 에너지 가격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어요. 단순히 전쟁 발발 뉴스의 악영향이 아니라 공급망이 불안해지면 기업의 비용이 올라가고 그 결과 물가가 뛰는 인플레이션이 문제예요.
그만큼 주가의 실적 전망은 악화되기 마련이고요. 셋째, 미국 달러가 강세를 띌 가능성이 커져요. 전쟁과 군비라는 이슈는 안전자산을 원하는 수요를 키우기 마련이지요. 결국 한국 원화나 엔화 등은 상대적 약세를 보일 거고요. 말하자면 국내 증시에서도 수출주는 긍정적, 내수주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자산 배분에 어떤 변화가 필요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국방 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에요. 그건 한 나라의 의지면서 전략이고 때론 전쟁이 전조죠. 이번 증액이 평화를 위한 억제인지 아니면 전쟁이 사전 단계인지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다음번엔 중국의 군사 예산 변화와 미중 패권 경쟁의 분석도 한번 올려볼게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그럼 여러분, 나중에 다시 만나요. 권빠빠이 파워 앤!